충격. 2025년 6월 대선 이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지금까지 이 제도로 생계를 이어온 분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이를 대체할 혁신적인 시스템이 이미 가동 중이라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정책연구소 박사 김상수입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들으셨나요? 6월 대통령 선거 이후 기초생활보장제도 변화에 대해 아직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노인들과 저소득층 가정이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또 어떤 이들은 낡은 시골집 한 채가 있다는 이유로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저는 아들이 있지만 연락이 두절된 지 1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서류상 부양가족이 있다고 지원을 못 받는다니. 이것이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상입니다. 복잡한 자격 기준, 현실과 동떨어진 재산 환산율, 그리고 고령자들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신청 절차. 이 모든 것이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복지의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이 새로운 제도 변화에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완벽하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도 해두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소중한 분들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변화가 시작됩니다. 서울시에서 2022년부터 시행한 디딤돌소득이라는 새로운 제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기존의 복잡한 기준을 과감히 버리고 단 하나, 소득만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중위소득 85% 이하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든 자동차가 있든 집이 있든 상관없습니다. 처음으로 정부가 나를 의심하지 않고 도와준다는 느낌이었어요. 디딤돌소득은 단순히 지원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복지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혁신입니다. 선지원 후검증 방식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먼저 지원하고 나중에 확인합니다. 기준 소득보다 부족한 만큼 정부가 채워주는 방식으로 일하면 손해라는 인식을 깨뜨립니다. 시범 운영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지원 대상자들의 취업률이 증가했고 근로소득도 높아졌습니다. 더 많은 노인들이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났고 자존감을 회복했습니다. 일을 해서 소득이 늘어도 급여가 완전히 끊기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몰라요. 이제는 일자리를 찾아볼 용기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 뒤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소득만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의료비나 부채와 같은 추가 지출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또한 전국 확대 시 연간 36조 원이라는 막대한 재정이 필요합니다. 지속 가능성과 정치적 불확실성이라는 장벽도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딤돌소득은 현재 보건복지부와 중앙정부가 진지하게 검토 중인 제도입니다. 이는 공식적인 폐지가 아닌 구조 전환의 과정입니다. 기존의 의료, 주거, 교육 지원은 유지하면서 소득 지원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현재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더 많은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제도로 나아갈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입니다. 주변의 부모님이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이 정보를 나눠주세요. 정책은 알지 못하면 존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디딤돌소득은 소득만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중위소득 85% 이하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든 자동차가 있든 집이 있든 상관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위소득 85%는 어느 정도일까요? 2025년 기준으로 1인 가구라면 월 약 185만 원, 2인 가구는 약 310만 원, 4인 가구는 약 510만 원 이하의 소득이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현재 많은 노인 가구와 저소득층이 이 기준에 해당합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시는 75살 김영수 할아버지는 낡은 단독주택 한 채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재산 가치가 1억 5천만 원으로 평가되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집은 있지만 실제 생활비는 월 45만 원의 국민연금이 전부였습니다. 집을 팔라고요. 내가 태어나고 자란 이 집이 내 전부인데, 그런데 이 집 때문에 지원을 못 받는다니 어떻게 살라는 건지. 하지만 디딤돌소득 제도가 도입된 후 김 할아버지는 매월 부족한 생활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부족분인 약 50만 원을 추가로 받게 된 것입니다. 집을 팔거나 자녀에게 도움을 요청할 필요 없이 말입니다. 또 다른 사례로 서울시 도봉구의 67살 박미영 씨는 성인 자녀가 2명 있지만 오래전부터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러나 부양 의무자 기준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이 반려되었습니다. 딸이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며 형편이 괜찮다는 이유였습니다. 연락도 안 되는 자식 때문에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한다니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디딤돌소득은 이런 부양 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했습니다. 박 씨의 개인 소득만을 기준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제 그녀는 매월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의 또 다른 핵심은 선지원 후검증 방식입니다. 기존 제도는 복잡한 서류 심사를 통과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디딤돌소득은 기본적인 소득 확인 후 먼저 지원하고 나중에 정확한 검증을 실시합니다. 신청하고 바로 다음 달부터 지원금이 나왔어요. 기존에는 몇 개월을 기다려야 했는데 정말 놀랐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이라면 손해라는 기존의 인식을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이래서 소득이 생기면 그만큼 지원금이 줄거나 자격 자체가 박탈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디딤돌소득은 일한 만큼 더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72살의 이정호 씨는 기초생활수급자였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일을 하면 수급 자격을 잃을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디딤돌소득으로 전환된 후 그는 파트타임 일자리를 구했고 소득이 증가했습니다. 일에서 버는 것과 정부 지원을 합치니 전보다 생활이 훨씬 나아졌어요. 이제는 손주들 용돈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울시의 시범 운영 데이터에 따르면 디딤돌소득 수급자 중 약 35%가 새롭게 취업했거나 근로 시간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단순한 복지를 넘어 자립을 촉진하는 효과를 보여줍니다. 또한 디딤돌소득은 행정 절차도 간소화했습니다. 기존에는 복잡한 서류와 여러 번의 방문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온라인이나 전화 한 통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운 노인들을 위한 전화 신청 시스템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손자가 스마트폰으로 5분 만에 신청해 줬어요. 예전에는 동사무소를 수차례 방문해야 했는데 정말 편해졌습니다. 이처럼 디딤돌소득은 단순히 지원금을 주는 것을 넘어 복지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경우 예상되는 효과와 우려되는 점들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디딤돌소득이 전국적으로 확대된다면 어떤 영향이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중앙정부는 이 제도의 전국적 확대를 진지하게 검토 중입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개편이 아닌 대한민국 복지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가 가져올 효과는 무엇일까요? 먼저 복지 사각지대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실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의 약 70%만 포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30%는 복잡한 기준과 절차 때문에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디딤돌소득이 전국적으로 확대된다면 이 비율이 95%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현재 전국에는 약 200만 명의 기초생활수급자가 있지만
디딤돌소득으로 전환되면 약 320만 명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노인 빈곤율의 감소입니다.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디딤돌소득은 복지 체계의 구멍을 메우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부산에 사는 73살 윤경숙 씨는 말합니다. 서울에 사는 친구는 디딤돌소득을 받게 되어 생활이 훨씬 나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지역에도 빨리 이 제도가 도입되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근로의욕 증진과 경제활동 참여율 향상이 기대됩니다. 서울시 디딤돌소득 시범 사업 결과 수급자의 취업률이 35% 증가했다는 점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효과가 전국적으로 확대된다면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중소기업과 서비스 산업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변화가 GDP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합니다. 소득이 안정된 저소득층의 소비가 늘어나고 고령자들의 경제활동 참여가 활발해지면 내수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복지는 단순한 지출이 아닌 투자입니다. 디딤돌소득은 소비 진작과 노동시장 참여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정책입니다. 세 번째로 행정비용의 절감과 효율성 증대가 있습니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복잡한 자격심사와 관리에는 막대한 행정비용이 소요됩니다. 디딤돌소득은 소득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어 연간 약 5천억 원의 행정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모든 변화에는 우려와 과제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디딤돌소득 전국 확대에 대한 가장 큰 우려는 무엇일까요? 첫째, 예산 문제입니다. 서울연구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전국 단위로 디딤돌소득을 확대할 경우 연간 약 36조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 예산이 약 15조 원임을 감안하면 21조 원이라는 추가 재원이 필요한 셈입니다. 이 금액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가 예산 중 복지 비중이 OECD 평균보다 낮은 한국의 현실을 고려하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의료비나 주거비와 같은 추가 지출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소득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의료비가 많이 드는 만성질환자나 장애인의 경우 실질적인 생활 수준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디딤돌소득 도입 시에도 기존의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유지할 계획입니다. 즉, 생계급여만 디딤돌소득으로 대체되고 나머지 지원은 계속됩니다. 디딤돌소득은 기존 복지제도를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생계지원 방식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의료, 주거, 교육 지원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셋째, 정치적 불확실성입니다. 복지제도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변화할 수 있습니다. 디딤돌소득이 정치적 환경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지속 가능한 제도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와 법적 기반이 필요합니다.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김 교수는 말합니다. 디딤돌소득이 일시적인 정책 실험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입법화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디딤돌소득은 분명 긍정적인 변화의 신호탄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 근로의욕 증진, 행정 효율화라는 세 가지 핵심 가치는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디딤돌소득이 단순한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복잡한 자격 심사와 낙인 효과를 줄임으로써 복지 수급자의 존엄성과 자존감을 회복하는 데 기여합니다. 저는 더 이상 동사무소에 가서 가난하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정말 큰 변화입니다. 디딤돌소득은 이처럼 단순한 복지제도 개편을 넘어 우리 사회의 가치관과 인식을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디딤 돌소득이 실제로 도입된다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그리고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디딤 돌소득이 2025년 대선 이후 실제로 도입된다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특히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그에 준하는 저소득층이라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내용입니다. 첫째, 자격 조건을 미리 확인하세요. 디딤 돌소득의 핵심 기준은 중위소득 85% 이하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185만 원, 2인 가구는 310만 원, 4인 가구는 510만 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이 기준은 매년 조금씩 상향 조정되므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나 주민센터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지금 국민연금 월 80만 원과 간헐적인 아르바이트로 월 40만 원, 총 120만 원 정도 벌고 있어요. 그럼 저도 지원 대상인가요? 네, 1인 가구 중위소득 85% 기준인 185만 원보다 낮으므로 지원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디딤 돌소득은 기준액에서 실제 소득을 뺀 차액을 지원하므로 기준액 185만 원에서 120만 원을 뺀 65만 원에 50% 32만 5천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세요. 디딤 돌소득은 기존 제도보다 서류가 간소화되지만 기본적인 신분증과 소득 증빙 서류는 필요합니다.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국민연금 수급 내역서, 월급 명세서 등이 있으면 신청이 더욱 수월해집니다. 셋째, 신청 방법을 알아두세요. 디딤 돌소득은 온라인, 모바일 앱, 주민센터 방문, 전화 신청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운 노인분들은 복지 담당 공무원의 방문 신청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스마트폰도 없고 컴퓨터도 못 쓰세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방문 신청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경우 복지 담당자가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또는 보호자가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넷째, 기존 수급자들은 자동 전환 여부를 확인하세요. 현재 계획상으로는 기존 기초생활수급자들은 별도 신청 없이 디딤 돌소득으로 자동 전환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관할 주민센터에 미리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지급 방식과 일정을 확인하세요. 디딤 돌소득은 매월 20일에 계좌로 직접 입금되는 방식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최초 신청 시 지급 계좌를 등록해야 하므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미리 준비해 두세요. 이제 디딤 돌소득에 대해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점들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디딤 돌소득을 받아도 의료비 지원, 주거 지원은 그대로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도 그대로 받으시면서 디딤 돌소득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일을 해서 돈을 더 벌어도 디딤 돌소득이 완전히 끊기지 않습니다. 일하면 할수록 전체 수입은 늘어납니다. 예전 기초수급처럼 일하면 수급이 끊겨서 손해보는 일은 없습니다. 셋째, 집이 있어도 자동차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오직 소득만 따집니다. 시골에 낡은 집이 있어도 자녀가 있어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신청하면 보통 한 달 안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잡한 심사 없이 빠르게 지원해 드립니다. 실제로 어떤 분들이 얼마나 혜택을 받게 되는지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78세 할머니가 기초연금 65만 원만 받고 계신다면 디딤 돌소득으로 30만 원을 더 받게 됩니다. 전세 살고 계셔도 상관없습니다. 또 장애가 있는 45세 남성과 아내가 함께 사는 가정이 있다고 해봅시다. 현재 둘이 합쳐 140만 원의 소득이 있다면 디딤 돌소득으로 100만 원을 더 받아 총 240만 원의 소득이 보장됩니다. 이처럼 디딤 돌소득은 복잡한 조건 없이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는 제도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제도가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디딤돌소득이 도입되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달라질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디딤돌소득의 가장 큰 장점은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정말 도움이 필요한 많은 분들이 복잡한 절차와 조건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서류 작성이 어렵고 담당 공무원을 만나 자신의 어려움을 설명하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내가 가난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주민센터에 가서 서류 내고 재산 조사받고 그게 너무 부끄러워서 신청을 못했어요. 하지만 디딤돌소득은 이런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단순히 소득만 확인하니까요. 게다가 온라인이나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어 훨씬 편리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시골에 작은 집이 있다는 이유로 복지 혜택을 못 받았는데 디딤돌 소득이 생기면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겠네요.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일할 의욕을 푹 돋아준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일을 해서 돈을 벌면 수급 자격이 없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일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디딤돌소득은 일해서 번 돈에 더해 부족한 만큼만 채워주기 때문에 일할수록 총소득이 늘어납니다. 서울시 시범사업 결과 디딤돌소득을 받는 분들 중 35%가 새롭게 일자리를 찾거나 근로시간을 늘렸다고 합니다. 특히 건강이 허락하는 노인분들이 경제활동에 더 활발히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손자 용돈도 줄 수 있고 친구들과 가끔 식사도 할 수 있어요. 정부 돈만 받는 것보다 내가 벌어서 쓰니 자존심도 살고 좋습니다. 디딤돌소득은 노인 빈곤 문제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습니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노인들이 빈곤 상태에 있습니다. 디딤돌소득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 많은 어르신들의 생활이 안정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기세, 가스비 내기도 빠듯했는데 이제는 병원에 가는 것도 덜 망설이게 됐어요. 물론 디딤돌소득에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예산입니다. 전국적으로 시행하려면 연간 36조 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는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 예산보다 21조 원이나 더 많은 금액입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이것이 지출이 아닌 투자라고 말합니다. 디딤돌소득으로 생활이 안정된 사람들이 소비를 늘리면 경제가 활성화되고 일자리를 찾는 사람이 늘어나면 세수도 증가합니다. 무엇보다 빈곤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줄어드는 효과가 큽니다. 또 하나 걱정되는 점은 정치적 불확실성입니다. 좋은 제도도 정권이 바뀌면 없어지거나 축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딤돌소득이 일시적인 정책이 아닌 지속 가능한 제도가 되려면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디딤돌소득이 도입되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먼저 정보를 계속 확인하세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서 최신 소식을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도가 도입되면 신청 방법이나 지원 기준에 대한 안내가 나올 것입니다. 둘째, 기본적인 서류는 미리 준비해 두세요. 신분증과 통장사본, 그리고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연금수급 내역서, 월급 명세서 등이 필요합니다. 셋째,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이 정보를 알려주세요. 특히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운 노인분들은 이런 정보를 접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이웃 어르신들에게 이 제도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 필요하다면 신청을 도와드리세요. 디딤돌소득은 단순한 복지 제도의 변화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모든 사람이 최소한의 존엄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지국가의 모습일 것입니다. 복지는 누군가에게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디딤돌소득은 이런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이웃, 그리고 미래의 우리 자신을 위한 문제입니다.
만약 디딤 돌소득이 전국적으로 확대된다면 첫 시행 시기에는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도 필요한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여러분이 이 정보를 널리 알려주세요. 부모님께 전화 한 통, 이웃에게 말씀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열심히 홍보한다고 하지만 정작 정보가 필요한 어르신들에게는 잘 전달되지 않아요. 우리가 직접 알려드려야 해요. 지금까지 디딤 돌소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시청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공유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더 알고 싶은 내용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경험이나 의견도 함께 나눠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디딤 돌소득에 대한 정보는 계속해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제도의 세부 내용이나 시행 시기는 변경될 수 있으니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